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시집살이 이야기라고 하면 다들 비슷비슷하겠거니 하실 텐데 제 이야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고 살았나 싶을 테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꺼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같이 일을 하세요. 화훼 도매업을 하는데 꽃시장에 새벽부터 나가시죠.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시장 상인처럼 보이거든요. 트럭을 몰고 새벽 경매장을 뛰어다니시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고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형업체 쪽으로 고정거래처가 수십 군데 깔려 있었고 시즌마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쁜 시기엔 직원도 따로 들 정도로요. 제가 알기론 부모님은 이 일로 정말 많은 돈을 버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생활을 수십 년째 하셨으니 그 대가이겠죠. 그런데 두 분은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 그대로였고 차도 일할 때 쓰는 화물차 한 대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옷장을 열어봐도 시장에서 사온 편한 옷들밖에 없었고 아버지도 외출할 땐 작업복 위에 점퍼 하나 걸치시는 게 전부였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빠듯하게 사시는 것처럼 보였죠. 그 대신 돈을 아끼지 않은 곳이 따로 있었어요. 꽃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자녀한테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신 적도 여러 번이고 시장 안에서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으려는 분한테 몇 달치 월세를 대신 내주신 적도 있었어요. 오래된 거래처가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워지면 외상을 넉넉하게 받아주셨고 친척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봉투를 내셨어요. 그게 부모님이 생각하는 돈을 잘 쓰는 법이었죠. 어머니가 우리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뭐가 아깝냐고 하시면 아버지가 그래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라고 대꾸하시던 모습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어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것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성실하게 산 거지. 어차피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워낙 조용한 삶을 원하셨고 부를 과시하거나 내세우는 걸 싫어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 집 형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랐어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일부러 안 시키신 거였죠. 공부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는 거다. 억지로 시키면 의미 없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피곤하다고 투덜거릴 때 저는 집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대신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셨고 논밭에서 뛰어놀고 개울에서 물장구 치면서 여름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밭에서 얻은 옥수수를 삶아주시면 마루에 앉아 먹었고 해가 지면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별을 봤어요. 또래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도는 동안 저는 자연과 뛰놀고 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남들 공부할 때 놀면 뒤처지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은 뒤처진다는 게 무엇이냐,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잘 사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늘 제게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도와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제 힘으로 이루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요. 그게 저희 집안 방식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공부에 관심이 생긴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할머니 댁 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저도 뭔가를 잃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등을 떠미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스스로 필요하다는 걸 느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독학해서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학교를 다니며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졸업 후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취직하거나 조직에 들어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성격에 맞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생활소품을 파는 작은 쇼핑몰인데
처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포장도 배송도 촬영도 전부 혼자 했고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반년쯤 지나니까 사업이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매출이 엄청 크진 않아도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해졌어요. 그런 일정한 루틴이 생기자 무엇보다 시간이 자유로워진 게 좋았어요. 제 시간을 제가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돈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제가 혼자 잘나서가 아니에요. 뒤에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당장 사업이 안 되더라도 뭔가 잘못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한 번도 빨리 자리 잡아라, 남들처럼 살아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고 제 자신만의 속도대로 가는 걸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사업이 잘 안 되던 초창기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접어야 하나?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이 접고 싶으면 접어. 근데 네가 접고 싶어서 접는 거면 괜찮은데 무서워서 접는 거면 좀 더 해봐. 그래도 안 되면 돌아와. 였어요. 그 말 듣고 한 달을 더 버텼는데 그 한 달에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도망친 곳에도 낙원이 있다는 것. 저한테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연애하기 위한 노력도 했어요. 길고 짧은 연애를 한 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저와는 또 완전히 다른 일이라 좋다고 했죠. 그 사람은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독특했어요. 딱딱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뭐랄까 자기 안의 질서가 잘 잡혀있는 느낌이랄까요. 옷도 깔끔하게 입었는데 튀지는 않았고 말도 천천히 하는데 재미없지는 않았어요. 딱 봤을 때 나쁜 인상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인연이 아니었어요. 서너 번 더 만났지만 서로 바빠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뜸해졌고 그러다 완전히 끊겼거든요. 나중엔 그저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게 됐죠. 그러다 3, 4년 뒤에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마주친 거예요. 서점에서 혼자 책을 고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혹시 예진 씨?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바로 안 떠올라서 잠깐 멈칫했더니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저 김재혁이요. 자동차 디자이너. 저희 3년 반쯤 전에 소개팅 했었잖아요. 이름을 들으니까 그제야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그날 서점 옆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근황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안 본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더라고요. 뭐라고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혼자 지내면서 자기 생활을 꾸려온 사람 특유의 안정감이 생겨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몇 년 전에는 허무하게 끝났던 사이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살아온 이야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할 말이 넘치더라고요.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체감으로는 3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았어요.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미 그 사람과 만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느낀 건 누구한테 기대는 것 없이 자기 삶을 단정하게 꾸리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방식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주말에 갑자기 혼자 좀 있고 싶어 라고 해도 알았어 연락해가 끝이었고 제 연애 방식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내 방식이 있고 너는 네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굳이 합칠 필요는 없잖아. 각자 원하는 대로 사랑하자. 이게 그 사람의 신념이었어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기 영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의 영역도 침범하지 않는 거였어요. 서로 독립적인데 같이 있으면 편한 사이.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옆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사이. 저한테는 이상적인 관계였고 재혁이는 제가 필요로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웠고
이 사람이면 제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재혁이가 망설이더라고요. 나야 당연히 좋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좀 특이하셔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겁이 나. 그런 건 만나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뒤로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리를 만들었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들이란 걸 직감은 했죠. 듣자 하니 예비 시부모님은 원래 시골에서 사셨는데 1년 전쯤 재혁이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고 했어요. 시골에 계실 때 시어머니는 부녀회장, 시아버지는 이장을 맡으셨을 정도로 동네에서 한가닥 하던 분들이었대요. 행사가 있으면 앞장서서 준비하시고 경조사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시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가 안 거치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격은 도시로 올라오셔서도 전혀 변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첫 만남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저한테 확 달려오시면서 아이고 이쁜 처자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크고 에너지도 넘치셨어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웃으셨고요. 식사 내내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시어머니한테 있었어요. 재혁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아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감을 봐야지. 하시면서 가로막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지금 뭘 하는지, 형제는 있는지, 동네는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이요. 한 가지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하면 바로 다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면접 같기도 하고 동네 반장님이 전입신고 확인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쇼핑몰을 한다고 돈이 돼요? 안정적이긴 해요? 이런 질문도 거침없이 하셨어요. 제가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혼자 먹고 사는 거랑 살림하는 거랑은 다르지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웃음 뒤에 뭔가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친정 이야기도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라고 물으셔서 두 분이 같이 화훼 일을 하세요? 라고 답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꽃장사 그것도 일이 되나 보네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정이 많고 걱정도 많으신 분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날 무렵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가장 걸렸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진 씨가 너무 차분하고 조용해서 좀 걱정이 되네.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우리 아들 내조는 잘할 수 있겠어? 첫 만남 자리에서 제가 앉아있는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셔서 많이 놀랐어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그런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시면서 살짝 쿵 거두셨고요. 그 말에 놀란 재혁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엄마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 그러지. 뭐가 잘못이야? 아들이 멀리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으로 올 며느리를 보는 긴데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뭐 당연하잖아.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어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지만 첫 만남에서 부딪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다만 돌아가는 길에선 그 묘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무시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진심 어린 걱정을 받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재혁이한테 확실히 해뒀어요. 나는 누구 밑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알지? 결혼하면 역할 구분 같은 거 없이 서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집안일이든 돈이든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자 재혁이도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오늘 어머니 말씀이 좀 심했어. 미안해.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건 느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밖에 못하면서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조금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용도 둘이서 나눠냈고 규모도 소박하게 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그 과정을 못마땅해 하시는 기색이 역력하긴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이렇게 작게 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친척들이랑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재혁이가 우리 결혼식이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 시부모님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죠. 표정에는 서운함이 묻어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기대와 요구가 생기잖아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요. 그걸 처음부터 차단하고 싶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둘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계약해둔 신혼집 전세가 틀어진 거예요.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로 돌리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중개사를 통해 항의도 했지만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겠다고 버텨서 결국 없던 일이 된 거예요. 급하게 다른 집을 알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들어도 시기가 안 맞았고요. 받은 집들은 입주 시기가 제일 빠른 게 두세 달 뒤였고 그 사이에 갈 곳이 필요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잠깐만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내자. 한두 달이면 다른 데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꺼림칙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분 밑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왔거든요. 고민이 돼서 친정엄마한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친정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 출근 동선을 생각하면 시댁이 더 가깝긴 했거든요. 결국 합리적으로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재혁이도 미안해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반년 안에는 반드시 나가기로요. 반년이야. 그 안에 꼭 나가자. 약속할게.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만은 지키려고 했어요. 신세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싫었거든요. 같이 살면서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달 부족하지 않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저는 한편으론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실지, 생활비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실지 이런저런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두 분이 오히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잘 됐다. 시골에서 올라왔더니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적적했는데 며느리가 같이 있으면 좋지 하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식구가 많아야 집이 사는 거지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적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시골에서 마을 전체를 상대하며 활발하게 사셨던 분들이 서울 근처 아파트로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이 갇혀 지내시니까 외로우셨던 거죠. 점점 이런저런 바깥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는 해도 아직은 예전처럼 활발히 지낼 수 없으니 며느리라도 같이 사는 게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말상대가 생긴 거기도 하고요. 그때는 그냥 순수하게 외로우셨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외로운 사람이 붙잡기 시작하면 그게 정이 아니라 통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시부모님의 생활 패턴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두 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러고는 아침 6시에 밥을 드시는데 꼭 온 식구가 같이 먹어야 했어요. 저녁도 7시에 다 같이 모여 앉아야 했어요. 밥 먹는 시간이 곧 이 집의 법이었죠. 저는 일 특성상 밤에 정리를 하고 오전에 좀 늦게 일어나는 리듬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도저히 못 참으셨어요. 세아가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아침마다 방문을 두드리셨죠. 처음 며칠은 어머니, 제가 밤에 일해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라고 설명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나 봐요. 밤에 무슨 일을 해? 낮에 해야 일이지. 밤에 일하면 몸이 버티겠어? 하시면서 어떻게든 저를 매일 아침 식사에 나오게 만드셨어요. 안 나가면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으니까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식탁에 앉아있으면 시어머니는 밤에 안 자니까 얼굴이 저렇지.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카페라도 나가서 노트북 펴고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집에 있지 왜 밖을 쏘다녀. 나가면 커피값에 뭐에 돈이 다 나가잖아. 라고 잔소리하셨죠. 한 번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물으셨거든요. 대학 때 친구요. 라고 했더니 결혼한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면 좋겠어? 6시 전까지 돌아와라.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겐 이제 관리 대상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외출 여부, 저녁 반찬 메뉴, 밤에 불 끄는 시간까지 전부 시어머니 기준에 맞아야 했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될 소리가 먼저 나왔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왜 내 말에 안 들어가 뒤따랐어요. 그야말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시어머니 방식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엄마, 예진이도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좀 이해해줘. 그러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네가 마누라 편만 되면 부모는 뭐가 되냐? 나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잘 들어가는 말인데 부모 말을 무시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정말이지 아파트 벽을 뚫고 나갈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여보 좀 줄여라고 하시면 당신은 맨날 줄이라고 해. 아내 편을 들어야 할 사람이 왜 나를 걸고 넘어져? 하시면서 시아버지한테까지 한바탕 하셨죠.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제가 남편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원래 이러셨어? 그런데 재혁이 말하길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혁이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한 뒤로 시부모님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살았대요. 연락도 뜸하게 했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잠깐 비추고 오는 정도였다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통제하시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 벗어나는 방법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막으셔서 혼자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고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엄청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밀어붙였고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대학 가면서 아예 집을 나온 게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외아들이다 보니 부모님이 서울 근처로 이사를 오신 뒤로 결국 다시 가깝게 지내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제야 재혁이가 왜 결혼 전에 그렇게 망설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여기신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매사에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앞에서 조심하고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할 말은 하고 쉴 때는 쉬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영 거슬리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애가 왜 이렇게 느긋하지? 버릇이 없는 건가 아니면 뒷배가 있어서 이러나 같은 의문을 품으셨던 것 같고 결국 친정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가르친 게 없어서 그런 거다로 결론은 내리신 듯 했죠. 그래서 이제 제게 틈만 나면 친정을 자주 들먹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사돈네는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 모르겠다. 꽃장사가 뭐가 남는다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골에서 부녀회장을 하시고 마을 행사 때마다 앞장서시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셨던 게 큰 자부심이셨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시고 대외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니 저희 부모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이해는 안 되지만요. 우리는 시골에서도 마을 일이면 뭐든 앞장서서 했는데 사돈네는 그냥 가게에서 꽃만 보시니까 사는 게 조용하다 못해 심심하시겠어. 나이 들면 원래 바깥으로 돌고 해야 낙이 있는 거거든. 시아버지도 옆에서 그러게 활동이라는 걸 좀 하셔야 사는 맛이 나는 건데 하시면서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더 하셨죠. 자식 집 하나 구해주는 뒷바라지도 못하고. 말끝을 흐리셨는데 그 흐림 속에 담긴 뜻은 아주 선명했어요. 완전히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이셨죠.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낌새를 느낀 남편이 엄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이 그런 거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안도가 됐어요. 부모님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았으면 무시 대신 다른 걸 바라셨을 테니까요. 무시당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차라리 무시가 나았어요. 그 며칠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없는 자리였죠. 시어머니가 TV를 보시다가 요즘 꽃값이 비싸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사돈네도 저거 팔아서 돈을 버시나? 비싼 건 사돈네 주머니로 가고 싸구려만 파시나? 하시면서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걸 아시면서요. 그리고는 저한테 직접 새아가 사돈댁은 돈을 어디 쓰시는 기야? 집도 안 사시고 차도 안 바꾸시고 혹시 빚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그냥 필요한 데 쓰시겠죠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기분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필요한 데가 뭔데? 자식한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시면서 혀를 찼어요. 그날 밤 결국 저는 남편한테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남편이 그저 평소처럼 똑같이 미안하다고만 하기에 덧붙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친정 이야기 하신 적 있어? 그러자 남편은 대답을 좀 머뭇거리더니 한두 번 있었어. 근데 내가 잘났어. 라고 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분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집에서는 끝까지 숨기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부모님 사정이 알려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살이 반년이 넘었을 즈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으니까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도 아이를 원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기쁨과 동시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나가야 한다는 거요. 반년 안에 나가기로 한 약속은 이미 지났고 아이가 생겼으니 더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시부모님 밑에서 임신 생활을 하고 출산까지 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기도 했고요. 지금도 아침마다 방문 두드리시는 분인데 아이까지 생기면 간섭이 어떤 수준이 될지 뻔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분가를 본격적으로 말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돼. 이번 주말부터 집 보러 다니자. 그래서 둘이서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사실을 시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의 분가를 정면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뭐? 안 된다. 애 생기면 내가 봐줄 테니까 여기 살아라. 밖에 나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이런 나이에 어린이집에 맡기면 애가 불쌍한 일이다. 시어머니가 봐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어요. 손자를 직접 돌봐주시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슬쩍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요즘 부녀의 모임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따로 드리고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더라고. 거기 누구 며느리는 매달 얼마를 따로 드린대. 응? 좋은 건 배워야지 서로. 시아버지도 옆에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하나 봐 하시면서 거두셨고요. 어찌나 속내가 검어 보이던지 그 말을 듣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가 저희의 분가를 반대한 건 돈 때문이었어요. 분가하면 생활비가 끊기니까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뒤로 고정 수입이 없으셨어요.
시골에 남겨둔 농지에서 나오는 소출이 약간 있긴 했지만 서울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재혁이가 매달 드리는 간단한 용돈과 저희가 내는 생활비가 사실상 두 분의 주된 생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나가면 그게 끊기거나 줄어들 테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분가가 단순히 아들 며느리가 떠나는 게 아니라 수입원이 사라지는 일이었던 거죠. 아이를 봐주겠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저희를 묶어두려는 명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분가를 언제 하느냐를 놓고 좀 길게 의견을 주고받았죠. 남편은 한 달 안에 집을 구하자고 했고 저는 이번 주말에 바로 계약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준비 기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는 준비 기간이라고 주면 또 질질 끌릴 거야라고 주장했어요.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저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 앉으시자마자 밥그릇을 탁 하고 내려놓으시면서 말하셨어요. 너희 둘이서 몰래 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잘 타일렀는데도 말이야. 알고 보니 전날 밤 저희 방문 앞에서 다 들으신 거였어요. 재혁이가 엄마, 우리 대화를 엿들은 거야?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엿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린 거지. 부모 집에서 부모 몰래 뒷담화를 하는 게 정상이냐? 라며 벌컥 화를 내셨어요.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기도 했죠.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차갑게 바뀌었어요. 집안 공기가 가라앉은 게 피부로 느껴졌죠. 뭔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날카롭고 집요한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의 화통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았어요. 저는 임신 초기부터 몸이 안 좋았거든요. 입덧이 하루 종일 이어졌고 밥을 먹으면 금방 올라왔어요. 냄새에도 예민해져서 부엌에서 고기 굽는 냄새만 나도 구역질이 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태아가 불안정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약도 처방받았고 다음 검진 때까지 되도록 누워있으라는 당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임신이 무슨 병이냐. 안 움직이니까 더 아픈 거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저를 부엌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세아가 밥 차려라.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 해. 저에게 매번 밥 차리기, 설거지, 빨래를 시키셨고 제가 어지러워서 잠깐 의자에 앉으면 또 앉아. 그렇게 게으르니까 몸이 말 안 듣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한 번은 설거지하다가 구역질이 올라와서 싱크대 앞에서 헛구역질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아유, 밥맛 떨어지긴 뭐하는 거노. 구역질을 하려면 화장실에서 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어요.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죠. 시아버지가 옆에서 다 보고 계셨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시느라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치시는 게 들리면 그저 채널만 돌리셨어요.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하셨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의사소견서를 보여드렸어요. 안정이 필요하다고 적힌 내용을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보시더니 식탁 위에 대충 내려놓으시면서 의사가 뭘 알아. 나도 아들 낳을 때 끝까지 일하고 멀쩡히 낳았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게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니란 걸 알았어요. 분가 이야기가 나온 뒤로 갑자기 이러시는 걸 보면 복합적인 거였죠. 자기 말에 안 듣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 능력 없는 사돈댁을 향한 무시, 저희가 나가면 생활비가 끊긴다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아예 저를 눌러야겠다고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눌러서 길을 꺾어 놓으면 감히 나가겠다는 소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의도가 뻔히 보이니 정말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체중이 늘기는커녕 빠졌고 빈혈이 심해져서 어지럼증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눈앞이 캄캄해져서 세면대를 잡고 겨우 버텨야 했죠.
병원에서 입원을 권할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돈 쓰지 마라. 집에서 잘 먹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잘 먹으라면서 정작 부엌에 세워놓고 밥을 하게 하는데 그게 다 모순인 걸 본인은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도 상관없으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일도 그만뒀어요. 일을 할 기력이 없어서 잠시 휴업하기로 했죠. 제 손으로 만든 건데 그걸 제 손으로 멈춰야 하는 게 너무나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바깥 활동을 늘리셨어요. 부녀회 모임도 더 자주 나가시고 아파트 주민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예전처럼 동네에서 얼굴을 알리시라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집에서도 좀 밝아 보이셨는데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셨고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빌미삼아 비교를 했어요. 오늘 부녀회에서 들었는데 옆동 며느리는 임신했는데도 시어머니 모시고 산책 다닌다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프다는 걸 잘 알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강하게 나서지 못했어요. 한 번은 아내한테 무리하게 시키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안정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네가 부모 편을 안 드니까 마누라가 저러는 거다. 부모를 부모로 안 보는 거야. 내가 평생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소리치신 뒤로 남편도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따로 사과했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은 이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미안한 걸 알면 막아야지. 미안하다고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제 말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침대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눌려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해주긴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다시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용기가 필요한 거였고 남편은 그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죠. 어느 늦은 밤 답답한 마음에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가 임신한 몸으로 가사를 강요하는 것, 입덧으로 구역질을 하는데 뭐라고 하던 것, 의사 소견서를 보여드려도 무시하시는 것, 그걸 남편이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 일도 그만뒀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등등 그동안 걱정하실까봐 말을 아꼈던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말을 하다 보니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가 새나갈까봐 그것마저도 눈치를 봐야 했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제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당장 와라. 옆에서 듣던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 짐 싸, 내가 데리러 간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짧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화가 나셨을 때거든요.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죠. 당장은 안 된다고 판단한 저는 며칠만 더 버텨볼게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갈게요. 라고 답했어요. 이에 어머니가 며칠이다. 일주일 안에 안 오면 내가 직접 간다. 그때는 사돈한테 내가 할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몸이 먼저다.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늦어. 라고 하셨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화장실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었어요. 동시에 서러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단단하게 키워주셨는데 제가 지금 왜 이 꼴로 있어야 하는 건지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이 아이를 이런 집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요. 며칠을 더 버티면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확실히 선 그어.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병원에서도 입원하라고 했다고. 이대로 가다간 아이가 위험해. 당신이 아들이 아닌 남편과 아빠로서 역할을 할 때야.
그러자 남편이 결심한 듯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역시나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걔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는 거 다 연기야.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라고. 내가 눈이 없어서 못 보겠냐? 그러자 남편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연기가 아니에요. 이에 시어머니는 의사가 집에서 걔를 봤어. 집에서 맨날 누워있는 거 보면 내가 의사보다 더 잘 알아. 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요. 그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 입덧이 심해서 저녁 준비를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삭도 아닌 게 또 뻗어있네. 집안일을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임신한 게 무슨 혼장인 줄 알아. 저도 그때는 참지 않았어요. 그동안 삼켰던 말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지금 정말 아파요. 의사 선생님도 안정하라고 했고요. 왜 자꾸 증거가 빤히 있는데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닌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자꾸 그렇게 트집 잡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긴 뭐가 아파, 게으른 거지. 나한테 대들기까지 하면서 뭐가 아프단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현관문을 벌컥 여셨어요. 나가. 애 낳기 전에는 쳐 들어오지 마. 게으르고 버릇없는 며느리는 나도 필요 없어. 아파트 복도까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시아버지가 급히 방에서 나오셨지만 시어머니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 하고 소리치시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셨어요. 남편은 외근 중이라 집에 없었고요. 현관에 서서 가만히 시어머니를 봤어요. 열린 문 너머로 복도 형광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숨을 크게 몰아쉬고 계셨어요. 저도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미리 챙겨놨던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짐을 조금씩 정리해둔 거였죠. 현관에 나서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가요. 어머니는 그래 오렴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택시 창 밖으로 시댁 아파트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픈 게 아니라 이젠 끝났다는 느낌이었죠. 친정에 도착한 그날로 시댁의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시부모님 번호를 차단했고 남편한테도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문자를 보내고 차단했어요. 이후에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왔지만 아버지가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돌아가라고 하며 내치셨대요. 남편은 그러고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대요. 그러다 결국 돌아갔고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2달 뒤에 딸을 낳았어요. 다행히 순산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동안 겪었던 모진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아이를 지키려고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텼구나 싶어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는 울었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 후 저는 정성어린 산후조리를 받았고 차차 몸을 회복해 나갔어요. 산후조리를 하면서 몸이 회복되니까 머리도 맑아지더라고요. 시댁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 버티느라 앞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친정에서 쉬고 먹고 자니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끝을 내겠다고요. 흐지부지 끝나는 건 싫었어요. 제가 받은 일을 정확하게 돌려주고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어요. 첫째,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어머니한테 부탁했더니 바로 움직여주셨죠. 제 적금에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소형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둘째, 변호사를 찾았어요. 어머니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하셔서 곧장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만삭의 며느리를 쫓아낸 정황,
임신 중 가사 강요, 폭언, 그동안 혹시 몰라 메모장에 적어뒀던 날짜별 기록을 전부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변호사가 기록을 쭉 읽으시더니 이 정도면 사유로 충분하다고 했고 기록을 잘 해뒀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석 달 동안 부모님 도움 아래 잘 먹고 잘 쉬었어요. 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동네를 산책하고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낮에는 어머니나 도우미분이 아이를 봐주셨고 그 사이에 저는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뒤져서 해당 날짜의 기록을 찾아 보냈어요. 기록을 정리하다 보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바보같이 울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감정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냉정하게 사실만 적었죠. 이후에 저는 시댁에서 쫓겨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혈색도 돌아왔고 살도 건강하게 붙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복수라는 걸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분한테는 그 체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번은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출산 석 달 뒤 아이를 데리고 시댁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시댁 집은 아니고 시어머니가 부녀회 모임을 하시는 아파트 앞 상가 카페로 갔어요.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이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간 거였죠. 시어머니가 서울 와서 가장 공을 들이신 게 그 부녀회였어요. 지난 경험처럼 이번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싶으셨고 거기서 자상한 어머니, 든든한 시어머니 이미지를 열심히 만들어 오셨다는 걸 저만은 알고 있었어요. 부녀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서 내가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지나가다 들었었고요. 그 자리에는 친정어머니가 같이 가주셨어요. 혼자 보내면 불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카페 밖에서 기다리셨고요. 카페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부녀의 사람들 대여섯 명과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죠. 그러고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계신 저희 어머니를 보셨어요. 보자마자 곧장 얼굴이 굳으셨죠. 저는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손녀 얼굴 보여드리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네가 여기에 왜? 하셨어요. 부녀의 사람들이 어머 며느리야? 아기 낳았다더니 정말 이쁘다 라고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중 한 분이 애가 시어머니 닮았네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지만 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저 애 낳기 2달 전에 집에서 쫓아내신 거 기억하시죠? 애 낳기 전에는 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친정에서 낳고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손녀 얼굴도 보여드릴 겸 전해드릴 것도 있어서요.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그저 커피 머신 소리만 남았어요. 부녀의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한테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게 아니라 세아가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어떡하니? 우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고 하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저는 어머니를 억지로 앉히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들어있는 건 이혼 소송장과 위자료 청구서였어요.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이건 이혼 서류예요.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한테 하신 일들 날짜별로 전부 기록해서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입덧하는데 모진 말들 하신 거, 의사소견서 무시하신 것, 몸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각종 집안일 시키신 거, 현관 밖으로 쫓아낸 거 다 들어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송장 첫 페이지를 넘기셨는데 위자료 청구 사유라고 적힌 부분에서 멈추셨어요. 부녀의 사람들이 옆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누군가가 어머 이게 무슨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사돈, 저희 딸이 어머니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데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각오하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를 보셨어요. 그 서류가 정말이라는 걸,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순간이었어요. 이혼? 이게 정말... 하시면서 의자를 잡으려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졸도하신 거예요. 카페 안이 난리가 났어요. 어머머. 옆에 있던 부녀의 사람들이 부축하셨고, 누구는 물을 가져오고, 누구는 부채질을 하고요. 카페 직원도 달려왔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는 동안 부녀의 사람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에 연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의문과 당혹이었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하는 수군거림이 테이블 너머로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공들여 만들어 온 자상한 시어머니 이미지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것, 동네에서의 평판과 체면, 그걸 건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한 거였고요. 때리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시어머니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 그걸 원했죠.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신 뒤 부녀의 사람들이 택시를 불러서 시어머니를 집에 보내드렸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돌아왔고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기에 봤더니 남편이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한 듯 하더라고요. 저도 그제야 남편 번호 차단을 풀고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 첫 마디는 이혼하겠다는 게 정말이야? 였어요. 그래, 정말이야. 더는 너랑 못 살아. 남편이 만나자고 해서 며칠 뒤에 한 번 봤어요. 카페에 마주 앉았는데 남편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간 못했던 많은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들이요. 한참을 듣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당신은 매번 멈췄어. 어머니 앞에서도 내가 필요할 때도 항상 한 박자 늦었잖아. 만삭인 내가 쫓겨난 날도 사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진즉 막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은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옆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남편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는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바뀌겠다고 약속하면 기회를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기회는 수도 없이 줬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남편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양육비는 받기로 했고 보내든 말든 나는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근데 당신 아이이기도 하니까 책임은 져. 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사과를 전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부녀의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뒤로 사과를 하시는 건지 정말 잘못을 느끼신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구분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과를 받는 순간 관계가 다시 이어지잖아요. 저는 그대로 완전히 끝내고 싶어서 시댁과는 연을 끊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후에도 남편을 통해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하셨다는데 전부 거절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죠.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일도 다시 시작했고요. 지금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쁘지만 아이 생각하면 없던 힘이 나요. 제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주 뵙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봐주시려고 일부러 쉬는 날을 만들어서 계속 찾아와 주세요. 부모님은 손녀를 안고 계실 때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남편과는 사실 아직은 별거 중이에요.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넣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를 안 해야 실망도 없으니까요. 만약 정말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편과 이대로 끝이 난다면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빠는 어디에 있냐고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제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 그 아이한테 더 나은 대답이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